작은 나라가 거대한 곰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핀란드에 배치된 96대의 무기 앞에서 국경에 모였던 러시아 전차 부대가 순식간에 후퇴한 겁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 해답은 7,000km 떨어진 한국에서 왔습니다. 겨울전쟁의 악몽을 반복할 뻔했던 핀란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한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그 내막을 밝히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던 그날 새벽, 저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사령부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3일 린타넨, 45세, 핀란드 육군 준장입니다. 새벽 4시 27분,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령관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곧바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국경 상황은? 러시아 제육 차량화 소총여단이 무르만스크에서 남하 중입니다. 우리 국경까지 20km 지점에 전차 40대가 집결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불길하게 깜빡였습니다. 1340km, 유럽에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댄 우리의 운명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전 부대의 경계 태세 격상, 국경 감시 강화하라. 명령을 내리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 에이노 린타넨이 1939년 겨울전쟁 때 쓰신 일기였죠. 11월 30일, 소련군이 국경을 넘었다. 우리는 300대 1의 열세다. 하지만 핀란드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시수, 우리의 불굴의 정신으로 싸울 것이다. 시수, 핀란드어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뜻합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그 정신으로 소련의 침공을 배고 일간 막아냈죠. 하지만 결국 카렐리아 지방을 포함해 영토의 10%를 잃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린타넨, 대통령께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셨네. 헬싱키로 즉시 와주게. 군용기를 타고 수도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과 호수들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었죠. 대통령궁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전 지역에서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경지대에 집결한 병력이 평시의 3배입니다. 나토는 어떤 입장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질적 지원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한숨이 흘렀습니다. 중립국, 그것은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우리 방위력은?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보병 전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포병 전력이 문제입니다. 구식 견인포로는 러시아의 현대화된 자주포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북부 지역은 특히 취약합니다. 라플란드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현대식 자주포가 절실합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더는 중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80년간 지켜온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국방부 장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린타넨, 자네가 맡아줘야 할 임무가 있네. 신무기 도입 프로젝트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해. 어느 나라 무기입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네. 하지만 독일도 프랑스도 아닐 걸세. 라플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20km, 그들의 전차 포성이 들릴 듯한 거리였죠. 사령부에 도착하니 작전 참모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러시아군이 국경 2km 지점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극광이 오늘따라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모든 전투 부대에 전파하라.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우리 영토에 떨어지면 즉각 대응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우리 포병 화력으로 충분할까요? 부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식 견인포는 여전히 겨울전쟁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홀로 싸웠다. 세계는 구경만 했고 도움의 손길은 너무 늦게 왔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할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전화가 걸려올 줄은 그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침공 2달 후
우리는 마침내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72년간 지켜온 중립을 포기한 역사적인 날, 헬싱키는 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각국 대사들과의 연쇄 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죠. 린타넨 장군, 독일 대사가 도착했습니다. 독일 대사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차가웠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지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2년은 예상하셔야 할 거예요. 2년이요? 러시아 전차가 국경에 집결해 있는데 2년을 기다리라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프랑스 대사도 비슷했습니다. 방위 산업 협력은 가능하지만 우리 무기 체계는 고가입니다. 세자르 자주포 한 대에 85억 원입니다. 핀란드가 필요한 수량을 조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성능은 보장하십니까? 영하 40도에서도? 그건 별도 개조가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 도움은 주저했죠. 그날 저녁, 저는 사우나에서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사우나에서 내립니다. 서유럽은 우리를 방패막이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72년 만의 결단인데 말이야. 중립을 포기했는데 우리가 얻은 건 뭔가? 빈 약속뿐이죠. 뜨거운 증기 속에서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보복이 시작됐군요. 작전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늘 그래왔듯이.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조달실장이었습니다. 린타넨 장군님,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한국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방산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왜? 그들의 신형 K9 자주포를 특별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군요. 내일 한국 대표단이 직접 설명하러 온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나라가 갑자기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한국에서 온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강혜원 대령, 40대 초반의 여성 장교였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린타넨 장군님. 저희도 북쪽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지 않습니까? 거리는 멀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북한 포병까지 38km, 헬싱키에서 러시아 국경까지 150km. 수도가 적의 포병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건 같은 악몽을 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말에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핀란드를 돕고 싶은지 아십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강 대령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1950년 6.25 전쟁 때입니다. 핀란드는 의료 지원단을 보내주셨죠. 작은 도움이었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70년도 더 된 일인데 은혜는 세월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같은 처지입니다.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홀로 서야 하는 나라들이죠. 그녀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의 스펙이었죠. 영하 45도에서 정상 작동, 분당 6발 속사, 최대 사거리 54km, 그리고 가격은 독일제의 절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가격에 그런 성능이? 한국은 지난 40년간 자주포만 연구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서였죠. 실패는 곧 서울의 파괴를 의미했기에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무기라니. 하지만 강 대령의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장군님, 서유럽이 2년을 기다리라고 했다면서요? 우리는 6개월 안에 배치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물량을 즉시 전환하는 방식으로요. 당신들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는 이미 10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96문 정도는 즉시 지원 가능합니다. 핀란드가 버티는 것이 곧 자유 진영 전체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제가 아닌 아시아제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러시아는 기다려두지 않을 테니까요. 강 대령을 라플란드 사령부로 초대한 날, 때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35도, 핀란드의 전형적인 겨울이었죠. 이런 날씨는 처음이실 겁니다. 한국의 최전방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철원이라는 곳인데 저희는 그곳을 얼음 골짜기라고 부르죠. 우리는 국경 초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겨울전쟁 기념비가 서 있었죠.
1939년 11월 30일 소련군 50만이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5만이었죠. 전차는 30대. 그들은 6,000대였습니다. 어떻게 막아냈습니까? 시수, 그리고 지형을 이용했죠. 이 숲을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대로를 따라 진격했습니다. 우리는 스키를 타고 숲을 이동하며 기습했죠. 몰로토프 칵테일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시모헤위에라는 저격수도 있었다고. 백색 죽음이라 불렸죠. 505명을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념비에는 전사자 2만 5천 명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죠. 결국 우리는 영토의 10%를 내주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카렐리아, 우리의 가장 비옥한 땅이었죠. 강 대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덕분에 독립을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교훈은 얻었죠.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벙커로 들어가니 노병 한 분이 계셨습니다. 94세의 레이노 할아버지, 겨울전쟁 참전 용사였죠.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잊겠소. 소련 전차가 몰려올 때 그 굉음을 아직도 꿈에서 듣습니다. 레이노 할아버지가 낡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부대였소. 30명 중 7명만 살아남았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겨울이 우리 편이었소. 소련군은 추위에 얼어 죽었지만 우리는 이 추위가 집이었으니까. 강 대령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니까. 할아버지의 눈이 젊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포병 훈련장을 들렀습니다. 구식 견인포가 힘겹게 포탄을 발사하고 있었죠. 저 포를 이동시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5분입니다. 그동안 적의 반격을 받겠죠. K9은 1분입니다. 쏘고 바로 이동할 수 있죠. 포병 대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병사들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겨울전쟁 때와 다름없는 장비로 싸워야 하니까요. 강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K9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쉽게 배울 수 있죠. 아시아 장비를 우리 병사들이 다룰 수 있을까요? 한국군 교관들이 함께 옵니다. 핀란드에 상주하며 완벽하게 훈련시킬 겁니다. 그날 저녁 사령부 회의실에서 긴급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참석했죠. 린타넨, 한국 제안을 어떻게 보나? 실물을 봐야 알겠지만 스펙상으로는 우리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유럽제가 아닌데 문제 없겠나? 장군님, 지금 러시아 국경에는 적 전차 100대가 집결해 있습니다. 유럽제든 아시아제든 우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실사단을 보내게. 직접 보고 결정하자. 회의가 끝나고 강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영상은 폴란드에서 진행된 K9 실사격 훈련이었습니다. 눈 덮인 벌판, 마치 핀란드 같은 풍경이었죠. 폴란드가 672문을 구매했습니다. 그들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672문이라고요? 네.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곧 핀란드가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그날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을 테니까요. 한국 방문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린타넨 장군님, 저는 박태강 소령입니다. 한국 육군 포병학교 교관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핀란드 파견 교관으로 선발됐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자원하셨습니까? 핀란드는 춥고 멀지 않습니까? 제 할아버지께서 핀란드를 존경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겨울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핀란드 겨울전쟁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군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포병이셨습니다. 압도적인 중공군 앞에서 싸우며 핀란드를 떠올리셨대요. 소수가 다수를 막아낸 나라, 시수의 나라라고. 그의 말에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러시아에서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핀란드의 무기 도입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다. 국방부 장관이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반발하기 시작했네. 계획대로 진행해도 되겠나? 오히려 그들이 긴장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스웨덴 국방부였습니다. 린타넨,
자네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검토 중입니다. 우리도 관심 있네. 정보 좀 공유해주게. 스웨덴마저 관심을 보이다니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라플란드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러시아 전차 소리가 마을까지 들려요. 곧 해결될 겁니다. 정말입니까? 정부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 달라진 건 없잖아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겨울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제 아들은 군복무 중이고요. 언제까지 이런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할머니, 이번엔 다릅니다. 약속드립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며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도움은 늦게 왔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했다. 그것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 다음날 새벽 헬싱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동행하는 실사단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죠. 포병 전문가 2명, 정비 전문가 1명, 그리고 조달 담당관이었습니다. 아시아까지 가서 무기를 사온다니 조상님들이 아시면 뭐라 하실까요? 정비 전문가인 미코 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국방부 차관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린타넨 장군님이시죠?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핀란드는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죠. 전쟁의 상처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70년 전엔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건했죠. 핀란드가 겨울전쟁 후 그랬던 것처럼요. 호텔에 도착하니 강혜원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창원의 K9 공장을 견학합니다. 비무장지대를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K9을 만들었는지, 왜 핀란드를 돕고 싶은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불야성을 이룬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북쪽으로 불과 50km, 그곳에는 적이 있다는데 이 도시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린타넨, 러시아가 또 국경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네. 압박이 거세지는군요.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 한국 무기가 정말 답이 될 수 있을까? 내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하네. 핀란드의 운명이 자네 판단에 달렸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죠.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 우리 헬싱키의 미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새벽 6시, 우리는 비무장지대로 향했습니다. 안내는 박태강 소령이 맡았죠. 서울에서 북한군 포병 진지까지 직선거리 38km입니다. 그들의 장사정포는 서울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있죠. 38km라 헬싱키에서 러시아 국경보다 훨씬 가깝군요. 도라산 전망대에 올라서니 북한 땅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개성공단,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북한군 초소들, 저기 보이는 곳이 북한군 포병 진지입니다. 300문 이상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죠. 어떻게 일상을 유지합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박소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안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준비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한국군 K9 포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실전 배치된 지 20년이 넘었죠.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영하 30도 철원에서도요? 네. 매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영하 35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죠. 창원으로 가는 길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전원지대를 지나며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핀란드 인구가 550만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우리도 비슷했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 둘이 지금 만난 거죠. 창원 공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였죠. 월 생산 능력이 30대입니다. 필요하면 50대까지 늘릴 수 있죠.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는 K9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신, 디지털 장비들,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죠. 이 포신 특수강은 포스코에서 만듭니다. 만발을 쏴도 마모가 거의 없죠.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었죠. 영하 40도 환경을
재현한 극한 시험장입니다. 핀란드 환경을 그대로 만들었죠. K9이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시동 걸어보세요. 단 5초 만에 엔진이 울렸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북극 전용 배터리와 히팅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사격 시범은 더 놀라웠습니다. 영하 42도에서도 분당 6발을 정확히 발사했죠. 표적 명중률 100%입니다. 미코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독일제 자주포도 이런 성능은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 한국군 장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핀란드 의료진에게 치료받으셨대요. 평생 감사하며 사셨죠.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핀란드는 우리에게 영웅의 나라입니다. 소련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니까요. 오후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전 포병 사령관인 92세 이상호 장군이었죠. 1951년 겨울, 중공군 100만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포병은 겨우 50문이었죠. 노 장군의 눈에 그날의 공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맹세했습니다.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강한 포병을 만들겠다고. 그게 K9입니다. 핀란드를 왜 돕고 싶으십니까? 같은 아픔을 아는 나라니까요. 거대한 이웃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그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52년 핀란드 의료진입니다. 혹한 속에서도 우리 부상병들을 돌봐주셨죠. 사진 속 핀란드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저녁, 한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린타넨 장군, 우리는 핀란드에 96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6문이라면 우리 전 국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38문은 한국군이 운용 중인 것을 즉시 이전하고 58문은 신규 생산해서 6개월 내 인도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독일제의 40%입니다. 그리고 10년 무상정비, 교육훈련, 탄약 지원까지 포함입니다. 믿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자유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핀란드가 무너지면 다음은 발트 3국, 그 다음은 폴란드겠죠?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실사단 전원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포병 전문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능은 완벽합니다. 우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정비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정비 시스템도 체계적입니다. 한국군이 20년간 운용한 노하우가 있으니 신뢰할 만합니다. 그럼 결정입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핀란드로 돌아가는 13시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7,000km 떨어진 곳에서 찾은 희망. 이것이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첫 번째 K9 6대가 헬싱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핀란드 언론은 떠들썩했죠. 아시아 무기에 국방을 맡기는가? 검증되지 않은 모험.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고 돌이킬 수 없었죠. 박태강 소령이 이끄는 한국 교관 12명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라플란드의 추위를 경험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국 최전방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곧바로 라플란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영하 38도,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죠. 이런 환경에서 정말 작동할까요? 핀란드 포병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소령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K9 1번 차량에 시동을 걸자 곧바로 엔진이 울렸습니다. 핀란드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우리 구식 자주포는 예열에만 30분 걸리는데 K9은 영하 50도에서도 즉시 작동합니다. 이어진 주행 시험. 눈 덮인 숲길을 시속 50km로 질주하는 K9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기동력이 탱크 수준이군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작전 능력 테스트였죠. 실전에서는 교대 없이 계속 싸워야 합니다. K9이 그게 가능한지 봐야죠. 영하 40도의 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10분마다 진지 변경, 사격, 재장전의 반복이었죠. 새벽 3시, 핀란드 병사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 교관들은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견디십니까? 정신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기라고 부르죠. 박소령이 핀란드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추위를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동료로 만드세요. 러시아군은 추위에 약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12시간째
K9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작동했습니다. 발사된 포탄은 720발, 모두 목표를 명중시켰죠. 믿을 수 없군요. 독일제 자주포는 300발 쏘면 정비가 필요한데 18시간째 핀란드 병사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소령이 특별한 것을 꺼냈죠. 한국 전투식량입니다. 먹어보세요. 김치찌개 전투식량이었습니다. 매운맛에 모두 놀랐지만 몸이 따뜻해졌죠. 매운 음식이 체온을 올립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겨울에 강한 거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K9 6대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고 1448의 포탄이 발사됐죠. 성공입니다. 24시간 연속 작전 능력 입증. 핀란드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다음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핀란드 대통령이었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요. 대통령 앞에서 K9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나타나 사격하고 1분 내 사라지는 모습이었죠. 놀랍군요. 이것이 우리가 찾던 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카카. 이제 러시아도 함부로 못합니다. 일주일 후 러시아와의 국경 2km 지점에서 실전 배치 훈련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보고 있을 겁니다. 확실히 보여주세요. 30문의 K9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굉음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까지 울려 퍼졌죠. 훈련 직후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도발적 훈련을 중단하라. 하지만 우리는 답했습니다. 우리 영토에서 하는 정당한 훈련입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국경에서 20km 후퇴한 것이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물러났어요. 정보 참모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박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K9의 사거리가 54km니까요. 그들도 계산할 줄 압니다. 그날 밤 라플란드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70대 할머니가 박소령에게 직접 짠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한국 군인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박소령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귀한데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인데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미안해요. 훈련이 끝나고 한국 교관들과 핀란드 병사들이 사우나에 모였습니다. 한국에도 사우나가 있습니까? 찜질방이라고 있죠. 비슷합니다. 뜨거운 증기 속에서 우정이 피어났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군인의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우리가 형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핀란드 포병 대위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포탄으로 맺어진 형제죠. 박소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라플란드의 K9은 침묵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단 한 발도 실탄을 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러시아를 막고 있었죠. 진정한 억지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마침내 96번째 K9이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96문의 자주포는 1340km 국경선 전체를 커버했죠. 이제 우리는 완벽한 방어망을 갖췄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치 완료식이 열린 날 나토 동맹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독일 장군이 제게 다가왔죠. 린타넨, 솔직히 놀랐네. 아시아 무기가 이 정도일 줄은. 성능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대표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K9 도입을 검토 중이야.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더군. 하지만 진짜 중요한 반응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핀란드와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원한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였습니다. 96문의 K9이 만든 변화였죠. 일주일 후 스웨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K9 72문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도 뒤를 이었습니다. 48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발트해 전체가 K9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박태강 소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북유럽 5개국 합동훈련은 어떻습니까? K9 운용국끼리요.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참가하기로 했죠. 훈련 이름은 북방의 방패였습니다. 300문이 넘는 K9이 동시에 움직이는 장관이었죠. 러시아 정보당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발트해가 완전히 K9의 바다가 된 것이니까요. 훈련 중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각국 병사들이 서로 돕는 모습이었죠. 핀란드식 숲 은폐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피오르드 지형 활용법을 공유하죠. 폴란드의 평원 기동 전술도 있습니다. K9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연대의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훈련 마지막 날 300문이 동시에 발사하는 화력 시범이 있었습니다. 쾅쾅쾅.
하늘이 포탄으로 뒤덮였고 표적 지역은 순식간에 초토화됐죠. 이 정도 화력이면 스웨덴 장군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기갑사단 하나는 막을 수 있겠군요. 훈련을 참관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북유럽이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췄다. K9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 한 달 후 러시아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핀란드와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고 싶다. 8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억지력을 갖췄다고 인정한 것이죠.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K9 배치를 중단한다면 우리도 국경 병력을 감축하겠다. 이미 96문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중단할 이유가 없죠. 그럼 추가 배치는? 필요하면 할 겁니다. 한국이 즉시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러시아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양보했죠. 협정이 체결된 날, 핀란드 전역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 K9 만세! 헬싱키 대성당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국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죠. 한국 고맙습니다. K9 덕분입니다. 박태강 소령과 한국 교관들도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핀란드 병사들에게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포병 형제입니다. K9이 있는 한 연결되어 있죠.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아닙니다. 핀란드가 스스로를 구한 겁니다.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을 뿐이죠. 박소령의 겸손함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K9 96문.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핀란드의 자존심이자 독립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투기는 우리 영공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K9의 포구가 하늘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K9을 운용하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무기라도 각국의 환경과 전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요. 핀란드에는 18만 8천 개의 호수와 끝없는 숲이 있습니다. 제가 작전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K9의 절반만 쓰는 셈이죠. 우리는 독특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매차 전술, 숲의 유령이라는 뜻이죠. K9 한 대가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 세 발을 쏘고 즉시 사라집니다. 5분 후 10k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나타나죠.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습니다. K9이 몇 대인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훈련을 지켜본 미국 군사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베트남전의 게릴라 전술을 현대식 포병전에 적용했군요. 핀란드의 DNA입니다. 겨울전쟁 때부터 써온 방식이죠. 우리는 호수도 활용했습니다. 겨울에 언 호수는 천연도로가 됐죠. K9이 얼음 위를 달립니다. 러시아군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실제로 훈련해보니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숲에서 나타났다가 호수로 사라지는 K9을 추적하기란 불가능했죠. 스웨덴 장교단이 견학 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술을 생각했습니까? 한국 교관들이 영감을 줬습니다. 그들은 산악전의 전문가였고 우리는 숲과 호수의 전문가였죠. 둘이 만나니 새로운 것이 탄생한 겁니다. 박태강 소령이 떠나기 전 남긴 조언이 특히 유용했습니다. 지형은 무기입니다. K9은 그것을 극대화하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는 전국에 500개의 비밀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숲속, 호수 섬, 심지어 폐광산 내부까지 K9 96문이 500개 진지를 순환합니다. 적은 마치 500문과 싸우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러시아 정보부가 이 전술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우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또 다른 전술을 개발한 후였죠. 레비 전술이었습니다. 레비는 라플란드 지역 이름이자 핀란드어로 넓은 들판을 뜻하죠. 북부 툰드라 지대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면 대결입니까? 아닙니다. 신기루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K9을 만들었습니다. 열신호와 레이더 반사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미끼였죠. 진짜 K9 한 대와 가짜 5대가 함께 움직입니다. 적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죠. 실제 훈련에서 나토 정찰 위성조차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보 장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술이군요. 96문이 500문처럼 보이고 이제는 그마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병사들의 창의성이었습니다. 사령관님, K9의 스킬을 달면 어떨까요? 젊은 중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스키라고? 네. 특수 제작한 궤도 스키입니다. 깊은 눈 위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테스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눈 위에서 시속 70km로 달리는 K9, 세계 최초였죠. CNN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K9을 겨울 전쟁 머신으로 진화시키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TV에서 인정했습니다. 핀란드의 K9 전술은 예측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포병 교리를 완전히 뒤집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비밀 병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수 네트워크였죠. 모든 K9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한 대가 표적을 발견하면 0.3초 안에 모든 K9이 정보를 공유하죠. 한국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을 핀란드식으로 개량한 것입니다. 96문이 하나의 두뇌로 움직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96개의 팔을 가진 것처럼. 스웨덴과의 합동훈련에서 이 시스템의 위력이 입증됐습니다. 표적 발견부터 96문 동시 사격까지 걸린 시간 단 45초. 불가능해. 어떻게 이런 조율이 가능하지? 우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핀란드의 시수 정신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났으니까요. 이제 러시아는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분류합니다. 96문의 K9이 만든 기적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창의성과 의지가 있다면 강대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요. 북유럽 5개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K9 동맹이었죠. 발트해를 우리의 바다로 만들자. 스웨덴 총리의 제안이었습니다. 핀란드 96문, 스웨덴 72문, 노르웨이 48문, 폴란드 672문, 에스토니아 36문, 총 924문의 K9이 있습니다. 이 화력이면 발트해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동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유럽이 하나의 방어 동맹으로 뭉친 것이죠. 이름은 북극성 동맹으로 정했습니다. K9이 만든 새로운 질서였죠. 첫 합동 작전은 발트해 봉쇄였습니다. 러시아 발트 함대가 움직이면 5개국 K9이 동시에 대응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함정이 발트해에서 작전하려면 최소 200km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상 발트해에서 쫓아낸 셈이군요. 러시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유럽의 도발적 군사 동맹을 규탄한다. 하지만 우리는 의연했습니다. 방어 동맹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극성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K9 추가 공급과 기술 지원을 약속한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동맹의 핵심 파트너가 됐죠. 합동훈련 노던 썬더가 시작됐습니다. 924문이 동시에 움직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병 훈련이었죠. 제1표적 가상적 상륙부대. 핀란드가 좌표를 잡으면 스웨덴이 계산하고 노르웨이가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폴란드가 탄약을 분배하고 에스토니아가 전자전을 담당했습니다. 발사 924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이 포탄으로 검게 물들었죠. 명중률 98%. 가상적 상륙부대 전멸. 나토 사령부가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 화력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막을 수 있겠군요. 훈련을 참관한 러시아 무관이 본국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발트의 진입은 자살행위다. 이 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핀란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각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때 깜짝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었죠. 북극성 동맹의 출범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폐허였습니다. 핀란드가 의료진을 보내주셨고 스웨덴이 구호품을 보냈고 노르웨이가 난민을 받아줬습니다. 이제 보답할 때입니다. 그는 선물을 꺼냈습니다. 북극성 모양의 훈장 5개였죠. K9으로 만든 우정의 증표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훈장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 러시아가 반응했습니다. 대화를 제안한다. 북유럽과의 항구적 평화를 논의하고 싶다. 처음으로 러시아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협상장은 헬싱키였습니다. 상징적인 장소였죠. 1975년 헬싱키 협정이 체결된 곳이니까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K9 추가 배치를 중단한다면 우리도 서부 군구 병력을 50% 감축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안은 가능합니다. 무엇입니까? 상호 정찰 위성 정보 공유, 한라인 설치, 정기 군사 교류, 신뢰 구축 조치군요. 네. K9은 그대로 두 대 서로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사흘간의 협상 끝에 헬싱키 신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러시아와 북극성 동맹은 상호 불가침과 평화 공존을 약속한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K9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온 것이죠.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K9, 유럽의 평화를 쏟아. 한국 무기가 만든 기적. 북극성 동맹은 이제 유럽의 새로운 축이 됐습니다. 나토도 EU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K9이 있었습니다. 924문의 강철 의지가 만든 평화였죠. 12월 6일, 핀란드 독립 107주년 기념일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크게 감소한 독립기념일이었으니까요. 헬싱키 원로원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퍼레이드에 K9 96문이 모두 참가한대. 한국 교관들도 온다던데? 시민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전 10시,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107년 전 오늘, 우리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선언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의 그림자에 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K9이 있고 북극성 동맹이 있으며 무엇보다 시수 정신이 있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선두에는 겨울전쟁 참전 용사들이 있었죠. 94 세레이노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참가했습니다. 이어서 전통 의장대, 특수부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K9 96문이 종대로 전진했습니다. 각 차량에는 핀란드 국기와 함께 한국 국기도 걸려 있었죠. 선두 차량의 포탑 위에는 특별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강 소령이었죠. 그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다시 왔습니다. 박 소령님.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라플란드의 할머니였죠. 목도리를 선물했던 그분이었습니다. 박 소령이 손을 흔들며 답례했습니다. 30번째 K9이 광장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멈춰 선 K9의 포탑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펑, 펑, 펑. 축포가 발사됐습니다. 하늘에 핀란드 국기 모양의 연막이 그려졌죠. 이어서 다른 K9들도 차례로 축포를 발사했습니다. 96발의 축포가 만든 거대한 핀란드 국기가 헬싱키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우와, 광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경호선을 뚫고 뛰어나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K9 만져봐도 돼요?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짓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우리 모두의 자랑이니까. 소년이 K9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러시아를 막았어요? 박소령이 포탑에서 내려와 소년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K9이 막은 게 아니야. 핀란드 사람들의 용기가 막은 거지. K9은 도구일 뿐이야.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커서 군인이 될 거예요. 훌륭한 결심이네. 핀란드를 부탁해.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CNN은 희망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었죠. 퍼레이드가 끝나고 대통령궁에서 특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핀란드와 한국은 7,000km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K9이 그 다리가 되어 기쁩니다. 핀란드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때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12월 6일을 한핀 우정의 날로 선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시민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꽃이 만든 글자가 한국어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핀란드 시민들이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즉석 한국어 교실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9.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핀란드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항구적 평화를 기원한다. K9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핀란드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하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독립기념일, K9과 함께 한 자유의 축제, 한국, 우리의 영원한 형제. 러시아 언론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핀란드와의 새로운 관계, 평화 공존의 시대. 박태강 소령이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핀란드는 스스로 설 수 있으니까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핀란드의 시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우리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형제입니다. 네. K9으로 맺어진 형제죠. 그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7년 전 독립을 선언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이런 날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러시아의 위협이 감소한 하늘, 든든한 동맹들, 그리고 96문의 K9. 이것이 바로 21세기 핀란드의 독립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핀란드는 완전히 달라졌죠. 러시아와의 무역이 재개됐습니다. 천연가스 공급도 정상화됐고요. 경제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K9 효과네요. 힘이 있으니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핀란드는 러시아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K9 96문이 만든 균형이었죠. 한국과의 협력도 확대됐습니다. K9 2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엔 최신형 K9 A2로 48문 추가요. 필요한가요? 이미 96문이 있는데 노후 장비 교체와 동시에 전력 증강입니다. 북극성 동맹의 리더로서 책임이 있으니까요. 핀란드가 북유럽 방위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라플란드에는 K9 아카데미가 설립됐습니다. 북유럽 5개국 포병들이 와서 훈련받는 곳이죠. 올해만 500명이 수료했습니다. 내년엔 1000명이 목표입니다. 아카데미 교장은 박태강 소령의 제자였던 핀란드 장교였습니다. 한국식 훈련법과 핀란드식 전술을 결합해 가르칩니다. 세계 최고의 포병 학교가 될 겁니다. 방문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퉈 K9을 보러 왔죠. 독일도 K9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 방산 지형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시민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두렵지 않아요.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됐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대세가 됐습니다. K-팝 콘서트가 헬싱키에서 열려요. 한국 드라마 최고, 김치 맛있어요. 한국어 학원도 10개나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K9. 이제 이 세 마디는 모든 핀란드인이 아는 한국어가 됐죠.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핀란드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무슨 모범 사례요? 작은 나라의 자주 국방 성공 사례요. K9 도입과 북극성 동맹 구축을 높이 평가했대요.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96문의 K9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죠. 작은 나라의 큰 지혜, 혼자보다 함께가 강하다. 이것이 핀란드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가르쳐준 것은 7000km 떨어진 또 다른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K9 96문.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용기였으며 무엇보다 우정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핀란드 하늘에는 러시아 전투기 대신 평화가 날아다닙니다. 북극광이 아름답게 춤추는 라플란드의 밤하늘 아래 K9이 조용히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수, 우리의 불굴의 정신, 그리고 K9, 우리의 강철 의지. 이 둘이 만나 핀란드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핀란드 북부 사령관의 놀라운 증언을 재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와 1340km를 맞댄 핀란드가 어떻게 진정한 독립을 쟁취했는지 그 드라마틱한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겨울전쟁의 상처, 중립국의 불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희망. 7000km 떨어진 한국과 핀란드가 K9으로 하나가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작은 나라도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올바른 선택과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K9 96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작은 나라들의 위대한 연대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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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